오늘 말씀드릴 신통일 한국론의 제목은 첫째는 그 역사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다음으로 왜 하나님주의인가, 그다음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갈등과 극복이라고 하는 세 가지 주제를 중심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통일의 문제를 왜 해야 되는가, 한글한 그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 그 기성세대들은 거의 예외 없이 소위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반면, 그 젊은 세대들의 일부들은 그 통일의 당위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잘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왜 여러 가지 부담을 안고 통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한민족이라고 하는 민족 단일 공동체를 생각해 보게 될 때, 또 우리들의 조상과 또는 그 남한에 이주해온 그 실향민들, 1,000만 명에 이르는 실향민들, 그다음에 이산 가족들, 이러한 그 민족의 그 비참한 하나의 현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들은 하나의 휴머니즘적인 입장에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향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까지의 그 이산가족 신청자들이 약 13명이 되었다고 하는데, 21번에 걸친 그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진 반면, 그 아직까지 그 13만 명 중에 소위 가족 상봉을 하지 못한 그런 12만 명이 남아있고, 대부분이 90세가 넘어가는 연로한 하나의 어른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청한 사람은 13명이지만은 신청하지 않은 많은 하나의 한국, 북한 동포들의 그 가족의 애환과 민족의 애환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들은 통일의 당위성을 주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북한에서 포로로 가 있는 그 국군 포로가 약 84,200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8,400명은 지금 석방이 돼서 한국에 잘 살고 있지만, 아직도 소위 북한에 남아서 그 끼니를 걱정하는 그런 국군 포로가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도 하나의 가슴 아픈 우리 민족의 현실입니다. 230개 나라 중에 오직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만이 분단 민족으로서의 어떤 비운을 맡고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그 민족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미래지향적인 통일을 아주 밝게 전망하는 이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북한보다 GNP가 60배, 또는 무역 규모에서는 200배에 달하는 어떤 경제 대국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지만, 앞으로 미래 통일의 한국을 우리가 예측해 본다면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밝은 미래가 전개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학자들이 예견합니다. 세계 경제진 골드삭스만지는 통일 한국의 미래를 예단해 보게 될 때 중국과 일본을 능가할 수 있는, 그래서 미국 다음 그 G2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견합니다. 한국이 갖고 있는 기술력과 북한에 있는 소위 노동력과 광물 자원들을 우리가 합치게 되면은 그 대단한 하나의 그 한민족의 저력이 대한민국의 국군의 융성과 더불어 아주 밝은 미래를 저희 예측할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습니다. 2009년 광업진흥처에서 북한에 매장되는 광물 자원을 약 7,000조, 마그네사이트나 아연 철 등은 물론이지만 소위 반도체의 원료가 되는 히토류까지도 많이 매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이 통일 비용이라고 하는 것, 실업 대란 또는 여러 가지 이 통일을 이루기 위한 혼란이 일시적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통일 비용에 들어가는 것만 걱정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일시적인 데 반해서 우리가 소위 평화는 영구적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그 분단 비용을 부담하는 것보다는 일시적인 통일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더라도 이 소위 분단의 서름을 통해서 그 얻어지는 이제 분단 비용과 평화는 그 영구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 염두에 두고 반드시 한반도는 남북이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을 존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남북의 어떤 대립한 그 정치 체계 속에서 남한은 1948년 단독 정부를 수립하고 자유민주주의 제도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시장 경제라고 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이제 도입했습니다. 북한은 인민을 위한 정치라고 하는 소위 프롤레타리아 인민을 어떤 표방한 그런 정치 이념을 일단 채택을 하고 1948년 역시 마찬가지로 단독 정부를 수립하고 토기를 국유화하고 그다음에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을 제공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소위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가 대단히 소위 인민들에게 호응을 받았지만 당성으로 기본적으로 모든 하나의 그 계급적 하나의 차별 이런 것들이 횡행이 되고 김일성 정부가 유일 지배 체제로 들어섬에 따라서 북한의 경제력은 점점 생산력이 하락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또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것보다 기본적으로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그 많은 논리 가운데 소위 그 조선 노동당의 당규약이 헌법에 앞서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노동당의 기본적인 하나의 핵심적인 이 정치 체제를 중심으로 통치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 노동당이 관장하고 있는 어떤 이념과 그다음에 가치 체계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조선 노동당은 1945년 10월에 창설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그 명칭을 개칭한 연후에 3차 당대회 때에는 마르크스 레니니즘을 혁명 전통으로 일단 구축하고 제5차 당대회 때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김일성 주체 사상을 도입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6차 당대회 때는 마르크스 레니니즘을 포기하고 없애고 김일성 주체 사상만을 유일한 당의 이념으로 명문화시키고 한반도의 공산화 사회 건설을 일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북한의 하나의 이 노동당을 중심한 정치 체계도 문제지만은 그것보다 1990년대에 이르러가지고 연방제 통일 방안과 연관시켜서 민족의 자주성, 그다음에 주체 사상의 자주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이라고 하는 결국은 주도 이념 아래에 민족 제일주의, 그다음에 수령의 영도를 받고 있는 민족으로서의 우월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대단히 소위 민족주의적인 하나의 정치 형태를 띠게 되고 그다음에 민족의 정통성을 주체 사상에 의해서 확보하려고 하는 이러한 추세가 이제 강하게 개진돼 나왔습니다. 따라서 남북의 하나의 대립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주체성이 남한에 있느냐 북한에 있느냐 하는 이 주체성에 대한 어떤 정통성의 문제가 또는 이 민족주의에 대한 어떤 문제가 이 남북 이데올로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이 소위 도약하는 것 같지만은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예단하기 위해서는 결국 민주와 공산의 대결은 근본적으로 신관의 싸움이 깔려있다. 그 기초적인 어떤 사상적인 투쟁으로 소위 깔려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물론과 소위 관념론 또는 무신론과 유신론이라고 하는 이런 소위 철학의 싸움이고 사상의 싸움이고 가치관의 싸움이 바로 남북의 대결 구조 속에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사 외교 또는 경제적 대결뿐만이 아니라 이런 모든 대결 구조의 기초에 놓여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념 대결이고 가치관의 대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찍이 그 아놀드 토인비 역사학자는 공산주의는 무신론적 종교이고 전투적 무신론이고 따라서 기독교의 사생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산주의가 출현했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고발이고 참소였죠. 우리가 섭리사관과 유물사관을 우리가 대비해 보게 되면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유물사관은 선사시대에서 시작해가지고 계급사회를 통해서 다시 이 원시공동사회가 소위 공산주의 사회로 귀결된다고 하는 출발점을 원시공동사회, 과정을 계급사회, 그 다음에 인류 역사의 종말을 공산사회를 지향한다고 하는 이런 어떤 미래지향적인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섭리사관도 마찬가지죠. 섭리사관도 인간의 창조와 타락에서 출발하고 그 다음에 이런 창조에서 타락으로 간 이런 인간 죄악의 세계가 다시 신적 구원을 통해서 어떤 천년왕국, 어떤 미래지향적인 희망이 제시된다고 하는 것을 어떤 성서에서 일단 기록되어 있고 기독교 신학으로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본체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설정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체 사상에서 결국 소위 본체에 대한 문제, 이 신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천착하게 되면은 김일성이라고 하는 소위 주체가 역사의 주체이고 또는 소위 민족의 중심이고 그 다음에 영생하는 신으로 일단 묘사되어 있는 그런 측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소위 마르크스이 갖고 있는 하나의 기본적인 성격이나 이 주체 사상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은 기본적으로 기독교가 갖고 있는 프레임을 기본적으로 역전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대응으로서의 주체 사상의 신을 규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모든 지역에 있는 프랭카드는 어버이 김일성 수령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김일성 주체는 이미 지상을 떠나서 하늘나라를 이제 방황하고 있지만은 어버이 수령이 지금 현재 우리의 생명과 함께 함으로써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다음에 이 수령이 인민대중에게 사회정서 생명을 부여하는 신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묘사함으로써 어버이 수령 김일성은 이미 북한 사회에서의 어떤 주체로서 역할뿐만이 아니라 신적 존재로 자리매김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주체 사상의 수령론을 보게 되면은 주체 사상에서 기존의 사회주의의 사상적 기초인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혁신적으로 계승한 분도 수령이고, 사람의 운명 문제를 해명하며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에서 보장해주고 사람을 영생으로 이끌며 사회정책 생명을 부여하는 것도 역시 주체이며, 사랑의 최고의 화신도, 민족 운명의 구원자도, 민족 통합의 구심점도 바로 수령이다 라고 하는 것이 주체사 수령론의 명기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들은 소위 북한의 유물론을 기초로 한 사회주의 철학과 그다음에 주체 사상의 계승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다분히 소위 기독교의 본체론과 기독교의 어떤 역사 이해에 대한 어떤 역전을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위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필멸의 법칙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체제는 해체되고
한반도는 공산주의로 통일된다고 하는 하나의 다분히 하나의 종교적인, 다분히 어떤 무신론적인 또는 신학적인 그러한 하나의 역사론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해하고 있다, 역사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이러한 관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민족의 정통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이러한 소위 북한 인민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하나의 본체론과 그다음에 주체 사상이 갖고 있는 어떤 종교적 성격과 그다음에 주체 사관에 입각한 기본적인 한반도 공산화 전략이라고 하는 이런 역사 이해, 이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될 때 소위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체계는 기본적으로 이데올로기적인, 당파적인 또는 계급 혁명과 당성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하나의 어떤 계급 이론을 중심 삼아서 어떤 계급 혁명 이론을 중심 삼아서 구성된 당파적인 하나의 본체론, 당파적인 신관, 이 당파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민족의 정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어떤 한 당파의 이해관계만을 두둔해서는 안 되죠. 거기서 배제된 하나의 다른 당파는 기본적으로 숙청되고 배제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대단히 그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그러한 당성을 가지고 한 계층을 타도하고 숙청하려고 하는 이러한 당파적인 하나의 사관이, 당파적인 본체론이, 당파적인 어떤 신관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역사와 대한민국의 이해관계를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한민족은 배달민족이라고 얘기합니다. 배달이라고 하는 말은 이 밝은 땅이라는 얘기고 선과 도의와 평화의 이상향을 뜻합니다. 이 한민족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체계는 소위 그 단군 신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현되고 있는데, 이 배달 민족에서 얘기하는 하나의 배달의 뜻과 한민족에서 얘기하는 그 한의 의미는 어떤 면에서는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한이란 말은 삼신일체의 신관을 얘기합니다.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은 한민족의 총체적 사상이고 시원이고 뿌리가 돼요. 따라서 이 한에는 자유와 평등과 평화의 사상이 내재되어 있고 오색 인종이 한 인류로 품을 수 있는, 한 가족으로 화해할 수 있는 그 포용과 조화의 정신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대한민국의 그 한의 의미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 순환의 역사 속에 이 대한민국의 민족의 저력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연개소문 또는 이순신, 중국 이순신 또는 안성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양만춘, 그 다음에 행주사선상의 명장 권율장군, 뭐 이러한 수많은 영웅들과 의병장들이 기본적으로 외세의 침략에 대해서 분연히 일어섰던 그러한 하나의 충과 효의 하나의 영웅들을 우리가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순환의 민족사에서 한민족의 여인들은 정절을 지켜왔죠. 어느 민족의 역사에서도 그 유래를 살펴볼 수 없는 하나의 그 여인들의 정절은 우리 민족의 하나의 귀감이 되고 이 사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3.1 민족 정신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 3.1 민족 정신은 계급과 신분, 이념과 종교를 뛰어넘어서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된 최초의 민족 운동이었습니다. 일본의 잔인한 압제에 대해서도 무저항주의로 일관했던 그런 민족 하나의 자결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 해방 운동이었죠. 이 3.1 운동의 정신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결국 우리 민족에 깔려있는 하나의 양심 해방과
양심혁명의 어떤 기초를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3.1운동의 독립정신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종교인들이 하나가 되고 한민족의 저력인 경천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기초가 되어서 모든 민족을 하나로 화해시킬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무저항 민족주의가 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당시 그 유명한 그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3.1운동을 보고 동방의 등불이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예찬합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대에 빛내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이것은 직관적으로 대한민국의 운명과 순환의 운명과 그다음에 그것을 극복한 미래지향적인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소위 시인의 통찰력을 통해서 또는 시적 표현을 통해서 한민족을 예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3.1 민족 정신은 우리가 구현하는 신통일한국 정신에 가장 걸맞는 그런 이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1운동은 양심해방운동이고 그다음에 3.1운동은 경천사상, 종교가 통일되는 그런 종교 통일의 운동과 경천사상이 기초된 사상이고 그다음에 자유와 평등과 정의를 기초로 해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구현한다고 하는 이런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다만 일본 제국주의에 우리가 반항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적대적 관계로 일단 두고 하는 운동이 아니라 무저항주의로 평화운동으로 아시아의 공룡을 위해서 세계와 공존하는 그러한 하나의 그 미래를 위해서 투입한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신통일한국이 앞으로 세계와 공존해서 세계와 공존하고 공용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새로운 세계의 비전과도 상당히 일맥상통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신통일한국의 어떤 민족운동의 모델은 3.1 민족 정신을 통해서 구현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통일한국의 건국 이념은 3.1 정신에서 있는 것처럼 또는 우리의 단군 조선에 세운 하나의 그 건국 정신, 건국 신화와 건국 정신에서도 구현된 것처럼 신통일한국의 건국 이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정신, 애천 이념과 인류를 사랑하는 그런 애인 이념과 나라를 사랑하는 어떤 애국 이념이라고 하는 이러한 세 가지 이념을 기초로 해서 신통일한국의 건국 이념이 제시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신통일한국의 건국 이념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애천, 애인, 애국 이념이고 이 건국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이념이 바로 공생, 공령, 공의주의죠. 그 때문에 이 신통일한국은 바로 이 자유민주주의 세계와 그다음에 인민민주주의의 그 통치 세력인 어떤 남과 북이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하나의 이념을 제시하고 새로운 민족의 어떤 번영과 그 밝은 미래를 예시할 수 있는 그런 이념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처럼 대한민국의 가장 근본적인 경천사상과 호의사상과 광명사상을 새롭게 민족적으로 해석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신통일한국의 건국 이념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말씀드릴 주제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지향적인 세계로 전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니체의 사상은 어떤 면에서는 마르크스의 유물론적인 사상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유물론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또 기독교는 이런 이 절대차절 신에 대한 니체의 공격에 대해서 그렇다면
소위 신은 현실 속의 역사적 사건 속에 말씀 사건 속에 개입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신이라고 규정합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신정통주의 신학, 계시 실중주의에서 제시하는 신학인데 소위 초월적 신에 대한 어떤 거부 반응이 결국 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사건에 의해서 규정하려고 했던 이러한 실증주의적인 하나의 신관이 대두하게 됩니다. 신통일학론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신관, 기독교의 초월적 신관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 자신을 신으로 규정했던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관의 가장 큰 오류라고 진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은 소위 현상세계를 초월한 자족자와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초월자가 아니고 역사 속에 개입하는 그런 신이고 또 예수님 자신이 신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격으로서의 신이 있고 아들 격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규정해 보게 될 때에 소위 기독교의 가장 큰 오류는 첫째는 신을 초월적 존재로 규정했다는 것과 두 번째 오류는 예수님 자신을 신으로 규정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죠. 따라서 이 신 본체론, 사상과 소위 이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본체론이고 본체론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신관이에요. 따라서 이 신통일한국은 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이것을 이제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결국 모든 세계는 소위 마음과 몸, 성상과 형상이라고 하는 그런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인류 최초의 남자인 아담도 인류 최초의 여자인 해와도 성상과 형상 또는 양상과 음성이라는 이성성사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럼 이 성상과 형상과 양상, 음성의 어떤 뿌리, 원천, 그 출발점 뭐냐? 그것은 심정이죠. 심정을 기반으로 성상과 형상, 심정을 기반으로 양상과 음성이 구현된 것이 인간이고 인간도 마음과 몸이 있고 튀어나온 부분과 들어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염색체도 그렇고 호르몬도 그렇고 말이죠. 전부 음양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양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자나 남자나. 결국 남녀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염색체의 수적 차이죠. 그런 면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광물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하는 세계는 이처럼 이 성상이라는 소위 정신적 부분과 형상이라는 물질적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정신적 존재로만 규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반만 규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상의 하나님이고 형상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성상의 형상의 출발점은 심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태초의 구상 속에 모든 세계를 창조하고 근본적으로 아담과 해와의 이상이 하나님의 로고스 속에, 하나님의 꿈 속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이런 심정의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구현된 것이 인류 최초의 시주인 아담과 해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기독교에는 하나님은 정신적 실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정신, 곧 누스로, 정신으로, 스피릿으로 이제 규정하는 그런 소위 기독교의 교리가 정통 기독교의 교리예요. 그러나 성서를 보세요.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의 모양대로 누굴 지었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구현된 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시주인 아담과 해와죠. 자, 그러면서 보게 될 때 속성으로 보게 될 때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하나님이고 그다음에 본질, 심정이라는 본질로 볼 때 하나님은 부모의 하나님이에요. 참부모 하나님이고 하늘 부모님이에요. 그 때문에 이 사상과 이념의 가장 기본적인 원천인 본체론에서 신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따라서 소위 주체의 사상으로서의 김일성 어버이 수령을 일단 섬기고 모시는 어떤
북조선 인민공화국의 왜곡된 신관은 근본적으로 신통일한국의 정당한 신관, 신통일한국의 하늘 부모님, 참부모 하나님이라는 그 규정에 의해서만 극복되고 기본적으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올바른 본체론이 또는 신관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애천이념은 인간의 양심을 구현하는 운동이라고 조금 말씀드렸어요. 또 양심의 본체가 바로 하나님이다. 양심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 양심의 원천은 하늘 부모님의 심정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체, 우리 삶의 주체입니다. 양심과 마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너 자신의 개별적 행동이 보편타당한 행동이 되도록 행동하라고 하는 이런 양심의 명령이 언제나 우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나 여러 사람이 있을 때나 똑같이 행동하라는 것이 양심의 명령이에요. 이런 보편타당한 양심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고 인간이 인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계몽주의 철학에서 계몽주의 사상에서 천부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 때문에 주어지는 겁니다.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도덕 법칙이며 따라서 양심은 인간의 주체예요. 주체는 세 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주체는 부모고, 학교에서 주체는 스승이고, 그다음 직장과 사회에서 주체는 주인이에요. 따라서 양심이라는 주체는 바로 나의 참 부모고, 나의 참 스승이고, 참 주인이라는 얘기죠. 참 주인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바로 양심의 원천이기 때문에 주체적인 주체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심정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야말로 인류의 참 부모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류의 참 부모로, 하늘 부모님을 소위 인류의 원천으로 삼게 될 때 우리들은 이때까지 막연하게 한민족이 믿었던 하늘에 대한 어떤 사상과 그다음에 기독교나 또는 여러 종교에서 규정했던 신관을 보완하고 완성해가지고 소위 주체 사상에 대해서, 김일성 주체 사상에 대해서 우리들은 하늘 부모님이라고 하는 주체 사상을 가지고 양심이라는 주체 사상을 가지고 우리들이 대치하고 기본적으로 대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싸움은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한쪽은 당파성을 갖고 있는 계급적 사상이고 한쪽은 보편성을 갖고 있는 평화의 사상이에요. 평화의 사상이에요. 자,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보다 더 1차적인 효도는 양심의 명령에 따르는 거예요. 양심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바로 내가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1차적인 방법은 참 부모인 양심의 도덕적 명령을 따라서 양심이 지시한 대로 나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반듯한 삶, 그 다음에 소위 어떤 주변에 행복을 주는 삶, 그 다음에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어요. 그 삶 자체가 나의 부모에게 효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 효도는 자기 양심의 부모를 따라서, 하늘 부모를 따라서 올바르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 삶의 도리고, 2차적으로 자기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삶이 양심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천사상이 바로 그거예요. 배달민족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소위 단군이 세운 고조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일단 개념했던 한에 대한 개념 규정, 그 다음에 경천사상, 이 경천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도덕과 윤리와 가치관과 모든 삶의 근본적인 원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효정의 삶이에요. 하늘 부모님의 심정의 가르침과 하늘 부모님의 소위 참사랑에 대해서 인간의 응답 형태가 효정이에요. 효정. 효와 정이라고 하는 이 소위 우리 한민족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정서적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개념을 묶은 것이 바로 효정입니다. 신통일한국의 소위 인간과는 바로 효정의 삶이었어요. 효정의 삶. 하늘 부모님의 참사랑과 하늘 부모님의 심정의 뜻에 따라서 인간의 도리, 자녀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바로 효정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효정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자녀 입장에서 부모에 대해서 또는 하늘 부모님에 대해서 소위 도리를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효정이고, 두 번째 효정은 바로 그 자녀와 형제 자매하고 그 개인이 여러 이웃하고 그 개인이 사회와 국가하고 서로 부모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바로 두 번째 효정이에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심정에 대한 자녀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효정의 삶이고, 두 번째서 그러한 성숙한 자녀가 이웃과 더불어 부모님의 심정과 부모님의 마음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효정의 삶이거든요. 따라서 이 애천, 애인, 애국이라는 건국 이념을 구현하는 소위 이념으로서의 그 공생, 공영, 공의주의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하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건국 이념에서 자동적으로 도출되는 소위 건국 구현 이념이에요. 그래서 이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은 신통일한국의 애인념을 통해서 기본 구현될 수 있는 것이죠. 공생 공영주의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소위 민주주의라고 하는 뭐예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토마스 홉스가 얘기한 것처럼 만인의 만의 투쟁의 사상이에요. 개인주의란 말이에요. 개인주의가 이기적인 욕망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자기의 삶을 유지하는 굉장히 고립된 그런 개인주의적인 삶이 확대된 것이 바로 민주주의예요. 따라서 그 이해관계와 이기심은 서로 투쟁하고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홉스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만인에 대한 투쟁 사상이다. 경쟁과 적대감, 갈등과 대립의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모든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갈등이 난무한 사회가 원리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이념, 개인주의라는 가장 기본적인 이념이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소위 갈등과 투쟁이 난무하는 사회를 원리적으로 잉태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리적으로 소위 지니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이것은 바로 개인주의라고 하는 개인이 모든 소위 삶의 기초라고 하는 어떤 민주주의의 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신통일한국론에서는 이러한 개인을 가정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형제자매 관계, 인류 전체의 관계성, 너와 나의 인간적 윤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형제자매가 전부 하나가 되는, 한 가족이 되는, 한 하나님 아래 한 형제가 되는, 한 가족이 되는 이러한 기본적인 이념을 통해서만 민주주의가 교정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이기적 개인주의가 이타주의적인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갈등과 대립의 갈등과 대립의 어떤 삶의 인간관계가 화해와 효정의 삶을 통해서 평화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개인에서 가정이라는 프레임을 바꾸고 우리가 우리의 민주주의를 새롭게 북돋고 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창조함으로써 새로운 민주주의에 의해서 우리가 신통일한국이 규정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애국 이념은 광명사상이죠. 소위 우리나라의 국화에 나타난 여러 광명사상을 보게 되면은 이 배달이라고 하는 것도 환하다, 광명한 나라라는 얘기죠. 밝은 땅. 조선이라고 하는 것도 아침에 해가 도는 나라예요. 부여라는 나라도 아침에 먼 동에 뿌옇게 밝은 나라가 부여예요. 고구려도 고대 광려하고 높고 빛나는 나라라는 얘기거든요. 발해도 불의 나라예요. 광명의 나라예요. 대한민국의 한도 바로 여기서 큰 한, 대한민국의 한도 바로 광명을 지상에 펼치는 나라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따라서 고조선의 단군의 배달민족, 단군의 기본적인 소위 건국 이념이라는 광명사상은 신통일한국에서는 애국 이념이에요.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라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만 이 나의 존재가 기본적으로 확립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잃어버린 국가관, 현대에서 잃어버린 이 자연관, 이런 것을 새롭게 회복함으로써 이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와 이 자본주의 사회의 이기적인 하나의 인간관을
개조하고 새롭게 창조함으로써 소위 통일 한국의 주도적인 이념으로 기본적으로 규정하자는 것이 소위 건국 이념입니다. 따라서 이제 신통일 한국의 건국 이념은 애천, 애인, 애국이고, 이 애천, 애인, 애국의 건국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건국의 구현 이념은 바로 공생, 공영, 공의주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남북의 공통적인 민족주의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죠. 그런 면에서 남북의 공통적인 민족주의가 확립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주체 사상은 김일성 백두혈통을 세습통치로 합리화하는 그런 체계예요. 당과 수령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강요하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철학도 아니고 사상도 아닙니다. 이러한 어떤 주체 사상에 갇혀있는 어떤 북조선 인민공화국을 향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 자유 대한민국의 보편적 가치를 보다 신장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본체론적인 또는 사상의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가치관을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발전시킴으로써 소위 북조선 인민공화국도 끌어들이고 소위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어떤 기본적인 이념도 새롭게 보완하면서 새로운 민족주의적인 새로운 하나의 이념지향적인 하나의 이 미래를, 통일 한국의 미래를 건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주의의 바탕을 둔 남과 북이 공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민족 주체성이 확립되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갖고 있는 남과 북의 대립구조, 이 대립구조만 가지고서는 통일이 올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결국 민주화 공산주의 대결은 근본적으로 유실론과 무실론의 싸움이고 관념론과 유물론의 싸움이고 근본적으로 신관의 싸움이다. 따라서 우리가 한반도의 통일은 일방적으로 통일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무실론과 유실론, 공산과 민주, 좌익과 우익이 분열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또 남남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방적인 또는 무력적인 정치적인 통일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이념적인 지표를, 이념적인 어떤 지향점을 제시함으로써 남도 북도 서로 공존할 수 있고 남도 북도 하나가 될 수 있는, 화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이념이 제시할 때만 기본적으로 통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역설하면서 그 이념의 기본적인 요소가 바로 하나님주의 또는 두익사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38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38선이라고 하는 것은 남과 북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치적으로 단순하게 대립되는 대치선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무실론과 유실론이 대립하는 것이고 관념론과 유물론이 대립하는 것이고 체제와 체제가 대치하는 것이고 종교와 반종교가 대치하는 것이고 모든 이데올로기가 대치하는 마지막 보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통일은 곧 세계의 평화의 유일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왜 230개국이 여러 나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일이 안 된 오직 유일한 분단 국가가 대한민국이냐? 여기서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어떤 섭리적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환태평양 시대에 주역으로 등장할 만한 어떤 가치와 이념이 있는 것이고, 이 모든 대결과 대치와 이 모든 분열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소위 화해와 화합과 평화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일한 땅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치 과정, 38선 또는 휴전선의 대치 과정은 단순히 우리가 정치적으로 또는 무력에 의해서 합병할 수 있는 그런 일방적인 통일이 아니라 가치관의 통일, 사상의 통일, 이념의 통일, 그다음에 소위 본체론의 통일, 신관의 통일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이 모든 대치 과정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